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무엇을 봐야 양자 컴퓨터들 간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온큐의 트위터 글이 올라와서 그 기사를 분석해 보면서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아이온큐 트위터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마이크 먼로니라는 상원의원이 1958년에 자동차 산업을 위한 먼로니 스티커라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차량들의 스펙을 정리해 놓은 짧은 자료로 이것을 보면 구매자들이 여러 차량들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양자 산업에도 이러한 먼로니 스티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 간의 성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살펴보시죠.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Comparing Quantum Computers, Matrix and Monroney라는 제목인데요. 2월 18일에 나왔고 양자 컴퓨터 비교하기, 측정 기준과 먼로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1958년 이전 신차를 사는 것은 매우 두렵고 복잡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동차 가격이 얼마인지, 그 가격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먼로니라는 상원의원은 표준화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종이나 스티커를 모든 차량의 창에 붙이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수의 파렴치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 이제 말로 때우거나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먼로니 스티커는 처음에 완벽하진 않았는데 점점 차들이 변화하고 고객들이 지혜로워지면서 진화했고 초기에는 짧은 스펙들만 담은 스티커였는데 점차 차량의 가격 비교, 워런티 세부사항, 연비, 충돌 테스트 등급 등을 포함해서 차량의 완전한 소개를 담는 스티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비교할 수 있는 구매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됐다는 거죠. 근데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은 1950년대의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평가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 여러 양자 컴퓨터 제조 기업들 간의 진행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같은 매트릭, 즉 측정 기준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측정 기준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몇 개의 측정 기준만으로는 양자 컴퓨터 간의 품질 그리고 비교를 완전히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먼로니 스티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큐비트 숫자로는 부족하다라는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사람들이 신기술의 성능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아는 것이 적기 때문에 단일 한 개의 측정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이 기준은 마력이었고 디지털 카메라는 픽셀 수, 초기 PC 프로세서는 기가헤르츠였는데 이러한 단일 측정 기준은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마력을 가진 차는 대단하긴 하지만 만약 이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또는 스티어링 끔찍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이 차를 사지 않겠죠.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의 매트릭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양자 컴퓨터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제대로 알려면 단순히 큐비트 숫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IBM이 1000큐비트가 넘었는데 이제 아이온큐는 뭐 30큐비트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큐비트 숫자만으로는 성능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큐비트는 성공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양자 컴퓨터가 차량으로 치면 람보르기니인지 통차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큐비트 숫자를 가진 시스템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잠재력은 높지만 이 외에도 게이트 피델리티, 게이트 충실도나 coherence time, 일관성 시간, state preparation and measurement라고 해서 스팸, 이제 상태 준비 및 측정 에러율, 그리고 크로스톡, 누화 작용, 큐비트 간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양자 시스템에서 무엇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아야 각 뭐 구글, IBM, 인텔, 아이온큐, 뭐 리게티 이런 양자 하드웨어 제조 기업들 간의 시스템 성능 비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양자 컴퓨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6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2번은 600큐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잘 양자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대중들은 600큐비트가 훨씬 더 뛰어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둘 다 두 개의 큐비트를 갖춘 게이트의 충실도가 98%다. 즉, 두 개의 큐비트 연산을 실행했을 때 오류 없이 정확한 값을 내줄 확률이 정확도가 98%이다. 즉, 오류율은 2%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n개의 큐비트, 2제곱개의 두 개의 큐비트 게이트를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돌린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의 6큐비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6큐비트의 제곱인 36번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돌리면 98%라고 그랬죠. 이거를 36번 제곱을 하면은 정확도가 98%에서 50%까지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시스템이 된 거죠. 컴퓨터에 계산을 시켰는데 정확도가 50%밖에 안 되면 누가 그 컴퓨터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6큐비트도 98%밖에 안 되는 게이트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는데, 만약에 600큐비트인 시스템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600의 2제곱인 36만 번의 게이트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98%를 36만 번 돌리면 정확도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돼서 쓰레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둘 다 쓰레기지만 6큐비트인 시스템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충실도가 낮은 경우에는 큐비트 수가 많든 적든 둘 다 실용적이지 못하지만 큐비트 수가 많다고 무조건 더 뛰어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양자 먼로니 스티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큐비트 숫자는 물리적인 큐비트, 이제 피지컬 큐비트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는 시스템 성능을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것, 즉 해당 시스템의 최대 가능한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가능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매트릭이 완벽하다면 이 큐비트 숫자만 알아도 이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학자들이나 알고리즘 설계자들이 특정 알고리즘의 필요 큐비트를 얘기할 때는 그냥 물리적 큐비트가 아니고 완벽한 흠이 없는 큐비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양자 하드웨어 개발 세계에서 완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양자 입자를 완벽히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큐비트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기준치들, 여타 매트릭들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더욱더 정확하게 큐비트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양자 시스템 성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비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2큐비트 게이트 에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큐비트 간의 단일 양자 연산에서의 에러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fidelity 충실도,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에러율의 반대말로 1%의 에러율은 99%의 충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된 두 개의 큐비트는 2큐비트 에러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큐비트 쌍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 에러율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알고리즘 실행에 여러 게이트가 사용된다면 아까 에러율이 98%였는데 이게 제곱이 되고 3승이 되고 하면서 계속 에러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두 개의 큐비트 게이트 에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큐비트 쌍에 대한 2큐비트 게이트 에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매트릭은 에러율의 평균을 알려주는데 가능한 에러율의 범위도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높은 에러율을 보여주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쌍의 큐비트의 2큐비트 에러율은 모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50%에서 99%인데 이거의 평균치인 뭐 70 몇 프로를 보여줬다. 이러면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제일 낮은, 정확도가 제일 낮은 가장 높은 에러율을 보이는 아웃라이어만이 해당 시스템의 능력을 실제로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양자 하드웨어 기업들이 보여주는 이 2큐비트 게이트 에러가 중간값을 보여준다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웃라이어인 최소값, 최대값을 보여주는 자료야말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싱글 큐비트 게이트 에러인데, 이거는 2큐비트 에러와 비슷하지만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일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의 에러율을 측정하는 로테이션이다 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고, 2큐비트 게이트 에러 매트릭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큐비트 에러율을 알아야 되며 가장 높은 에러율을 가진 큐비트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팸 에러입니다. 스팸 에러가 뭐냐면 State Preparation and Measurement라고 해가지고 상태 준비와 측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자 또는 전통 컴퓨터 연산의 시작에는 초기 상태를 바르게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과를 올바르게 측정을 해야 하는데, 스팸은 이것이 올바르게 수행할 가능성을 측정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은 계산기에서 초기화를 누르면 무조건 0이 되어야 되는데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팸은 이 초기화를 눌렀을 때 0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거를 측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팸은 한 알고리즘에서 한 번만 발생한다는 이점이 있어서 게이트에서 아까 발생했던 에러율의 누적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에러율이 누적이 되는데, 큐비트당 발생하는 에러이기 때문에 개별 큐비트에 대한 모든 판독 작업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즉 시스템의 확장성이 늘어날수록 에러율이 커지는데, 5큐비트의 경우에는 1%의 스팸 에러율이 99%의 5번을 곱하는 95%가 되겠지만, 만약 이 1% 에러율이 100큐비트다. 그러면 99%를 100번 곱해서 정확도가 37%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팸 에러율도 중요하다. 다음은 큐비트 간의 연결성, 커넥티비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토폴로지, 위상수학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시스템의 레이아웃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애들만 연결이 된다. 즉 컬럼 로우 형태로 큐비트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한 큐비트는 만약에 중간이라고 하면은 1, 2, 3, 4, 4개만 연결이 되고요. heavy hexlectic은 무거운 육각격자 라고 해가지고 육각형 연결을 통해 연결된 상태, 그래서 두세 개만 연결이 된다 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얘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all to all, 모든 큐비트가 상호 연결된 상태, 이게 이제 아이언큐죠. 그래서 아이언큐는 우수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개의 주어진 큐비트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추가 스왑이라는 거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하면은 연산 시간도 늘어나고 누적 에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 간의 연결성은 완전한 올-투-올 연결성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적은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즉 연결성이 떨어진다면 연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수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양자 시스템들이 있으면 큐비트 간의 상호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언큐와 같은 경우 토폴로지가 올-투-올이기 때문에 모든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게티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야 3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아이언큐는 11개라고 하면은 11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리게티는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IBM이 이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각형 형태는 많아봐야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에서, 큐비트 간의 연결성에서 아이언큐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1, T2 타임이라는 건데, T1 타임은 큐비트 라이프 타임, 큐비트의 수명, T2 타임은 큐비트 코헤런스 타임, 큐비트 일관성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비트가 얼마나 오래 연산에 유용한 상태로 유지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T1 같은 경우는 큐비트의 수명을 측정을 해서 0인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T2 같은 경우는 위상일관성이라는 정확한 연산을 하는데 중요한 큐비트의 특성을 측정한다.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 두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두 숫자 중에 하나라도 너무 적으면 해당 양자 시스템은 필요한 연산을 마치기도 전에 큐비트가 양자 정보를 잃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T1, T2 타임 안에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스피드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게이트, 연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게이트 스피드라는 것을 또 뒤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T1, T2 방면에서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적인 큐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비트 자체의 T1, T2 타임은 아주 긴데, 지금의 한계점은 얼마나 정확하게 큐비트를 트래핑해서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사의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거지, 큐비트 자체의 T1, T2는 아직 아주 길다는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 방식의 경우에는 인공적인 큐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T1, T2가 아직 짧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이완이 되는, 단기적으로 양자 존재가 단기밖에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게이트 연산을 수행해야 돼서 다음 매출긴 게이트 스피드로 이끌어집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T1, T2가 짧고 게이트 스피드가 빠르다. 근데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T1, T2가 길고 게이트 스피드가 초전도체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 스피드는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게 주어진 양자 게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데, 이것은 양자 컴퓨터의 미래에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 게이트를 실행할 때나 필요한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주 낮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T1, T2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큐비트가 일관성을 잃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속도보다는 이 큐비트 자체의 상태 유지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온 트랩을 사용하는, 거기서도 제일 잘하는 아이온큐가 제일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위의 나열한 척도들은 일반적으로 양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알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인 정보에 의해서 성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IBM이 1024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아이온큐는 32큐비트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중들이 멍청하게 1024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 충실도가 얼마가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실제로 이 두 시스템을 같이 돌려본 테스트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온큐가 우세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실제 대중들은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해서 더 뛰어난 기업을 더 낮은 주가에 매집한다면 나중에 더 승산이 크다.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성능을 측정하는 법은 실제 알고리즘을 비교하고자 하는 양자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매트릭들을 도합한 결과이며, 해당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분별하게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QEDC라는 곳에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실행을 해서 쉽게 대중들도 읽을 수 있고 비교 가능한 결과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분야 투자자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필히 명심하자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참고 자료로 QEDC에서 내놓은 벤치마크 테스팅 결과입니다. 자, 아이온큐의 32큐비트, IBM의 펠콘 4, 허니웰의 모델 H1, 리게티 아스핀 9가 있는데, 이제 이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고, 이거는 이제 서킷, 회로의 뎁스, 깊이, 이거는 회로의 위스, 너비인데, 이거 두 개는 멀리 갈수록 좋은 거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리게티는 아예 나가리고요. 허니웰 같은 경우는 이제 IBM과 비교를 했을 때 뎁스는 좀 딸리지만 IBM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 거의 쓸 수 없는 정도의 에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허니웰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온큐와 비교해 보면 허니웰과 뎁스는 거의 비슷한데 위스가 훨씬 더 높고 색깔도 빨간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게 실제 증명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기업들의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비교해본 실험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QEDC는 어느 기업이 로비를 한다고 그걸 들어주는 기업이 아닙니다. 준공기관이고 미국의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에서 출범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고 아이온큐가 IBM보다, 허니웰보다, 리게티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최고인 이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양자 컴퓨터들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큐비트 숫자가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은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들을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각 기업들을 비교할 때 이것을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 최고다라고 믿고 있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물론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내리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